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책은 플라톤 아카데미가 주최한 대중 강연을 엮어 21세기 북소에서 펴냈습니다. 철학, 문학, 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의 따뜻한 인간성에 대한 7가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슬라브의 지적의 강연 내용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저명한 철학자 슬라브의 지적은 대중 친화적인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정치에 대해 여러 논평을 남기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철학자죠. 사유하라 그리고 변화하라 낭독하겠습니다.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다. 슬라브의 지적, 사유하라 그리고 변화하라. 한국 사람은 20세기에 파란만장하고 극심한 역경을 견뎌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 고통이 너무도 극심했던 탓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만행을 잇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들은 잊어버리자, 그러나 절대 용서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가치, 표준화된 공식을 전도하는 니체의 철학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 같은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라는 말 자체가 조금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쩌면 그 문구 자체가 교묘하게 인간들을 조종하는 논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만행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사고가 담겨 있으니까요. 상처 입은 두 얼굴의 사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 모던적인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태도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겪은 이 역사적 고통은 완전히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치유되어야 하는 상처이자 트라우마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항상 국민들을 보호만 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프랑코 베라드리라는 이탈리아 자유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쓰기도 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말쯤이 되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 굴욕, 굶주림, 끔찍한 전쟁의 흔적들로 인해 한국의 물리적, 인류적 환경은 그야말로 폐허의 추상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면서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그라운드 제로다. 동시에 지구적 미래의 청사진이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독재정권, 굶주림과 같은 숱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 물리적 멍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문화권보다 자연스럽게 어떤 저항도 없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비워진 문화적 공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에는 극단적인 개인화가, 다른 한편에는 공동의 정신이 서로 연결된 케이블링된 사회가 공존하는 특이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외로운 개인들은 저마다 디바이스의 작은 스크린을 통해 사진과 트위터, 게임 등을 공유하며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서로 완벽히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젊은이들이나 장년층의 자살률이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그동안 수입도 늘었고 영양 상태, 자유,
해외여행 가능성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은 사막화되었고 삶의 리듬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었으며 각자는 더욱 개인화되었고 고용은 취약해져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외와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환경의 사막화와 마찬가지로 감성의 사막화로 다시 감성의 가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독과 소외, 이 모든 것들에 휩싸여 있다 보니 이 같은 환경을 거부할 힘조차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베라르디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초상입니다. 베라르디의 이 같은 이야기는 프랑스의 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로스앤젤레스의 초상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드리아르는 로스앤젤레스를 현실적인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감히 한 도시를 평가한다면서 유럽인의 허세 가득하고 진정한 지적 활동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글이라며 그의 이 같은 표현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베라르디의 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그가 그려내고자 했던 한국의 모습은 세계 없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치의 반유대주의 시대에도 세상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치가 행했던 악행이 끔찍하긴 했지만 적어도 적이 누구인지 상정하고 유대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의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들 나름의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일종의 인지적 지도 그리기를 했다는 것이죠. 글로벌 자본주의의 폐해.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위험한 자본주의는 세계 전반에 사실상 세계 없음의 이데올로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 있는 인지적 지도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야말로 세계 최초로 의미하는 것에 전체적인 그림을 깨버리는 사회 경제 질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본주의라는 것이 글로벌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글로벌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기독교, 힌두교, 불교인들도 모두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동서양 또한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배제한 진실만이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근대화 작업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화활동도 하고 신화도 만드는 등 사회적 담론을 통해 많은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사회는 어떤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그들이 유지해온 상징적인 우주 자체가 침범당하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근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문화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근본주의라는 보호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적으로 혼미하고 배타적인 종교의 재주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초자아가 부상하면서 이를 신격화했고 이것이 무슬림 국가들의 신성한 현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사실상 초자아의 부상은 포스트모던주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나친 관용성과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초자아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희생은 어떤 신성한 근본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자유방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효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될 것이고 신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라캉의 혁신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종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금지하려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근본주의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폭탄 테러, 대량 학살 등은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무섭습니다. 지나친 관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얼마나 어떻게 쾌락을 누리는지에 대해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알 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공정한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쾌락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금지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칫 신앙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들이 항상 금지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항상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분석학 연구의 근간일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명의 랍비가 토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뒤지던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때 신이 도착했고 그가 신에게 물어보려 하자 다른 랍비가 신에게 소리칩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망쳐놨으니 멀리 떠나버리시오. 그러자 신이 말하기를 오마이 갓, 네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멀리 떠나겠다 라고 하고는 정말로 멀리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파티를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등의 행위가 거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트랜스 현상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함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에 우리는 신성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집단적인 행동이 인류 차원에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2012년 실제로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대히트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강남스타일의 비디오 영상이 저스틴 비버의 영상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조회수 10억을 초과한 것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인기가 높았을까요? 인기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적인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비틀즈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인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아이러니로 인해 집단적인 무아지경과 아이러니가 접목되면서 이것이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스타일 가사에는 강남을 풍자하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과 은근한 체제 전복적인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로 된 가사를 무조건 따라하는 모방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어쩌면 강남 스타일이 통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인이 그토록 강남 스타일에 빠져든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은 혐오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자신이 이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를 혐오하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외설적인 쾌락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도 조롱을 하곤 하지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든 지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전 국민이 일렬 종대로 서서 박수를 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스타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김일성 또는 김정일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그 근간에 깔려있는 정신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전통적인 지혜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근대화의 근간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많이 변형된 듯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기능이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과 온화함,
총체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들을 설교하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곱빗 불린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서구적 소비주의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자체의 수평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문화 또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역시적인 인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대 자본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19세기 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오늘날 자신들이 보수주의적이라고 믿는 준보수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도 혁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원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이고도 기득권적인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교와 같은 동양 사상을 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글로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어두운 면만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급격한 발전을 반기는 반면 동시에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적인 제도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설적인 주장은 오늘날 가장 급진적인 좌파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좌파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위해 투정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 제작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입니다. 이 영화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추잡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과거 민족 학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과거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 안와르 콩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6년 안와르 콩고는 동료들과 함께 250만 명에 달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죄목은 공산주의 동조였습니다. 이 살인자들은 이 모든 행위를 거의 게임하듯 해치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숙련된 살인자들과 그들이 만든 사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승리했고 결국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학살 자체를 역사적으로 숨겨야 하는 치부가 아닌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며 여전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출연해 어떻게 사람들을 목졸라 죽이고 어떻게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또 사람의 목을 자르려면 어디부터 칼을 대고 남성은 어디부터 고문하면 되는지, 그리고 성기부터 고문해야 가장 고통스럽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극장에서 그대로 상영되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악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현실이 아니라 픽션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는 어쩌면 상상 속의 정당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악한 행위였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느꼈던 공포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우리의 도덕적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나치들도 비밀리에 홀로코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TV쇼에 나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끔찍한 행위를 발설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터 베냐민은 자본주의성은 하나의 종교와 같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는 자신의 쾌락을 희생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해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기주의를 넘어 어떤 동질감보다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한 자본주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이기주의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해 있어서 전 세계를 파괴한다는 것조차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쾌락주의로 공격하기보다는 변태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를 추구하는 쾌락주의는 우리 사회의 잔혹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영적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더욱 자본주의화되고 우리가 더욱 이기적일수록 사회는 그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위기는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하려 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공동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순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본주의적 이기주의를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기주의로 만든 영적 전체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공적 영역을 존중하라. 중국에 마이클 류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5년 전 난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버스에서 넘어졌답니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성이 다가와 그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젊은 남성은 다친 노인에게 돈을 주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죠. 그리고 2주 후 법원으로부터 남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젊은 남자가 날 도와줬겠느냐? 정상인이라면 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 아마도 나를 도와준 이유는 나를 밀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할머니의 소송 이유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었고 젊은 남성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처럼 친절하지 않다. 그는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할머니를 도와준 것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것이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의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기주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중국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군요. 중국의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다 혼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멈추겠느냐라고 묻자 87%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 죽어가고 있고 그를 도와주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겠느냐고 묻자 일단 CCTV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도와주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공적 영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한때 공적 영역으로 여겼던 것들을 점점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드코어 음란물 이야기입니다. 최근 유럽에는 새로운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이른바 공공섹스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동영상을 살펴봤더니 남녀 한 쌍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갑자기 성행위를 합니다.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각자 신문을 읽거나 하더군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적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노출증 환자를 일컫는 버버리맨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버버리맨과 개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버버리맨은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노출을 감행합니다. 자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백만 명과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백만 명이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저는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스든과 같은 사람들이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호하는 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스노든, 어산지, 매닝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가 미국의 비밀정보부에 수치심을 주었음을 높이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밝힌 폭로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 등 영향력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는 일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매닝이나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폭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스노든의 폭로가 주는 교훈은 매우 글로벌합니다. 우리의 삶이 디지털화됨으로써 공적인 공간이 사유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유화는 단순히 민간 기업들이 그 공간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자신의 저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성의 공적인 이용과 사적인 이용을 모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기관, 국가관료주의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특정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과학만이 공적이라는 것이죠. 즉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수 있고 어떤 집단적인 사적 이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바로 국가기관들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럽의 상황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트렌드는 과학, 철학 등을 이성의 사적인 이용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이익이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철학자는 필요 없다. 실제로 어떤 유용한 지식을 가져다 줄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를 반대하는 한 프랑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파리 교회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그 군중을 완화시켜야 할지를 알아내기 위해 존재하고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시위를 조금 더 쉽게 통제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은 전문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올바른 접근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갈등.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갈등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공적인 이성의 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적인 이득만을 얻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구적 투명성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인터넷이 바로 국가 기밀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노든 사건만 보더라도 실제로 기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밀 자체가 또 다른 기밀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의 특정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데이터가 접근 금지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몇 년 전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기소를 당했는데 특정 정보를 수집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보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보가 기밀이라고 규정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 기밀인지 자체가 기밀인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 견해로 이 같은 잠재적인 위험은 매우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디지털 통제를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몰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수집되고 있지만 정부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잘못 해석되면 멀쩡한 시민이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시민 케인의 실제 모델이었던 20세기 초반 미국 언론의 대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 휴가라도 좀 다녀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편집장은 자신이 신문사 자리를 비우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될까봐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걱정 말게. 자네가 워낙 편집장 역할을 잘해왔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와도 회사는 아주 잘 굴러갈 걸세 라고 말했죠. 그러자 편집장은 사실은 제가 없을 때 회사가 더 잘 굴러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더군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설피 알고 있음으로써 더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변화가 혁명을 만든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내부 고발자들은 바로 칸트가 말한 공적 이성을 유지시키는 선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은 부패한 민간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폭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담배 회사에서는 담배에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의 물질을 집어넣는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단 민간 기업에만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제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들을 폭로할 수 있는
매닝, 스노든, 어산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스노든이나 매닝과 같은 사람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대로 된 재판조차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쥐도 새도 모르게 온 가족이 다 말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런 국가에서도 내부 고발자는 필요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통제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자유롭다고 믿고 있죠. 뉴욕과 독일, 프랑스에서 만난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어산지가 뇌과학자들이 이미 무시무시한 발전을 이뤄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회로와 인간의 신경체계를 연결시키므로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과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아주 비관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실험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 몸에 회선을 연결해 리모트 컨트롤로 나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실험쥐라면 나는 내가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살까요? 저의 이 같은 질문에 뇌과학자들은 실험쥐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되는지 모른 채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답하더군요. 이것이 통제되는지 알고 통제받는 것과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통제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닝이라든지 스노든, 어산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미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이 중요합니다. 스노든은 러시아의 기밀을 팔아넘긴 반역자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입니다. 제가 볼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간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부 고발자들이 반대 국가로 도망쳐 국가적 대치 상황을 유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토피아이지만 사실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전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였는지 저를 그곳의 사창가로 데려가더군요. 일종의 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매춘부들이 접대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매춘부들 중에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젊은 여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그곳에서의 선택권은 손님이 아닌 매춘부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면을 살펴본 뒤 그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사뭇 지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라칸과 같은 정신분석학자에 대해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신과 대화가 좀 통한다고 생각하면 여성이 먼저 얼마를 내면 이 차를 가겠노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실 저는 매춘을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클럽에서 느낀 놀라운 점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 매춘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가 폭력적인 혁명일까요? 또 혁명이라는 것이 항상 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역동성을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촉발되어 점차 거대한 산사태와 같은 변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